예. 자,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제일 싫습니다. 선택장애 걸렸어요, 지금. 다 좋은 분들이라서. 그래서 집단지성으로 진짜 최고위에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뭐 좀 표현 좀 그렇긴 한데요. 옛날에 광고 카피 중에 골라먹는 재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나는 이래서 이 사람 좋아한다. 나는 이래서 저 사람 좋아한다. 그런 행복한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언중유골 이현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고요. 실제로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전문가 출신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전문가로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로 네, 그때 영입됐었죠. 영입됐었죠. 네, 그게 여성경제인 영입. 2012년 정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12년. 네, 네. 이현주 의원은 그래서 기업에서 상무하던 변호사였었고 네. 민주당한테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었고 네. 그러다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민주당에 들어왔고 네. 사실은 기적이 이루어진 네. 거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민주당으로 복당한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대화 나누기 전에 화면 상단에 이현주 의원 후원회 있죠? 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2024-0410-00 이현주 의원회 이현주 의원을 선택하실 분들은 후원도 같이 겸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요즘에는 민주당에 국회의원 많은 게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아, 네. 다 후원해야 돼. 아. 10,000원씩만 해도 170만 원이 넘어.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반론이 있어요. 돌아 복당에 돌아왔는데 최고위원 출마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있죠. 들어보셨죠? 아, 네. 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굳이 이 시점에 네. 왜 최고위원 하려고 하느냐. 아.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시점이라서. 이 시점이라서 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데? 비상시국. 네. 비상시국. 아하. 네. 그 지금 저번에도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시인 전사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시점이라서 네. 이게 평화시라면 나 안 나왔다. 좀 쉬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전시이기 때문에 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네. 나 같은 캐릭터가 최고위원회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효능감 내지는 가성비 이런 개념인데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최고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저는 보니까 당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들은 이걸 자리 내지는 감투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당원들은 역할 내지 책임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어떤 변화를 내가 느꼈어요. 이번 총선 거치면서. 네. 이현주 의원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더라고요. 그 힘으로 네. 복당과 네. 공천을 뚫어낸 거예요. 네, 네. 내가 분석했을 네, 네. 때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변화냐면 네. 이를테면 옛날 같으면은 운동권 출신 감옥도 좀 갔다 오고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가 훨씬 월등했다면 네. 지금은 실력 있는 사람이면 아, 네. 지금 전시면 윤석열 잘 까는 사람이면 네. 난 얼마든지 지지해 줄 거야. 저 그런 흐름이 저는 민주당 내에 굉장히 큰 흐름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재명 대표님 대선 즈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당원층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층의 약간 그 구성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세대 변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좀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저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할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왜 사람들이 친명 비명 막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친명이라서 뽑았다라기보다도 그때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그 사람이 얼마나 할 거냐를 보고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랬잖아요. 사실 저보다 더 친명인 사람하고 경선했는데 제가 뽑혔잖아요. 심지어 경쟁자가 리틀 이재명 별명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도 제가 또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더 역할 많이 할 것 같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지금도 어떤 그 출신 뭐 나하고의 관계 이런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역할은 이러한 건데 이러한 역할에서 이 사람이 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 훨씬 더 효능감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원분들이 권리당원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현주가 만약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훨씬 더 큰 역할을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면 뽑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면 제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것보다 역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더 오히려 책임 있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납득됐어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선택장애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네. 출마하신 분들 보면은 10명이 넘고요. 되게 보면 다 셀럽들이고요. 네. 지금 뭐 김민석, 이현주, 전현희, 강선우, 김병주, 민영배, 한준호, 이성윤, 뭐 김지호 뭐 굉장히 많아요. 네. 이분들을 제치고 네.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당원들이 네. 참여해가지고 뽑는 네. 역대 첫 선거이기도 해요. 네. 컷오프부터.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선택장애가 왔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적이 있었던가? 뭐냐면 옛날에는 주류 비주류가 골고루 섞여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지분에 따라서 다 이게 있었죠. 근데 실제로 당원들이 총선 때 공천을 할 때 친명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답 그대로입니다. 윤석열과 잘 싸울 사람. 그간 윤석열을 쉴드 쳤거나 은근히 도왔다고 생각된 사람 모조리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었던 이현주 의원이 당원들에 의해서 픽업된 이유는 윤석열과 잘 싸웠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 네.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하나같이 다 선택장에 올 만큼 좋은 후보들이라는 네. 거예요. 나 이렇게 치열한 선거 처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불호 중에 네. 이 사람 나 별로 싫어해. 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적어도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러나 그래도 이현주가 더 낫다 이런 게 있어야죠. 뭐 자기만의 색깔. 네, 그럼요. 요거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요. 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네, 이 이유와 저 이유와 저 이유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을 때는 자기 색깔 확실한 거 하나, 서브 색깔 2개 정도가 있어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다 좋아하는데 누구를 골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선거운동 과정은 그게 2-3개를 당원들한테 어필하는 시간인 거죠. 네, 네. 근데 아직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찍을 것인지. 네. 다 좋은데. 제가 그 말씀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저 출마 기자회견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거죠. 그 확실히 좀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요. 네. 괴롭네요. 네. 당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요. 네. 이현주 의원이 그냥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언론 헤드라인 뽑히는 거. 네. 내가 한 말을 언론 헤드라인으로 쫙 나가게끔 하는 능력자시더라고 이번에 네. 보니까. 네. 실제로 아무리 복잡한 이야기 해봐야 언론이 안 써줍니다. 이런 헤드라인만 봤어요.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한다. 이런 이미지 딱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게 머릿속에 언론이 어떻게 헤드라인 쓸 건지까지 네.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 네. 다음 거 한번 봐봐요. 한동훈은 낙하산 정치인이야. 윤석열 후광이면 황태자다. 네.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는 헤드라인 쓰기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네. 써주니까. 네. 안 한 말을 헤드라인에 쓸 수는 없고. 네. 학원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본능적인 거예요? 제가 저런 워딩을 잘하죠. 키워드. 네. 잘하는 편이죠. 그게 영리한 거예요. 언론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 진짜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표현합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 재밌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이현종의 최고의 강점은 언론이 이 사람 말은 써주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외쳐봐야 언론이 안 써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돼요.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많은 분들이 복당하라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저하고 같은 또래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동갑이에요? 아니면은 뭐 저보다 한 살 아래인지 그러니까 거의 생일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73년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일이 좀 뒤고요. 72년생. 예.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보다 한 해 앞에 당선이 아니라 붙었어요. 사법시험.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재명 대표님도 그때 제가 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를 해달라고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크맨 일종의. 네, 왜냐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씹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명색이 이제 당대표의 이제 말도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주자인데 그게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대선주자급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장난을 하면서 그렇죠.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그걸 일일이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제서 이해가 됐어.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하는 순간 VS가 되는 같은 상황이라. 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쪽에서 마크했던 게 조국 대표, 민주당에서 이현주 의원이었다 이거죠. 네. 총선 국면에. 네. 대표가 살짝 언질이 있었다 이거죠. 한동훈을 마크해달라. 그리고 어차피 나이도 좋은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은 사실은요. 저보다 정치적 내공이 짧은 사람이에요. 없죠. 근데도 어쨌든 저는 아직 대표급이 안 됐고 그 사람은 어쨌든 후광에 힘입었지만 대표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봐준다 이거죠. 하긴 그렇죠. 네. 이현주 의원의 뭐 10분의 1이나 따라가겠어요. 정치력. 한동훈한테 없는 게 정치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티만 잔뜩 만들어 놓고 지금 같은 당에서도 다구리 당하고 있는데. 완전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계속 셀카 찍으면서.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한다. 사실 좀 골 때리긴 했어요. 총선 때도. 막 누워서 셀카 찍고 막.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여하튼 간에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자꾸 그 사람을 걸고 넘으시냐면 저는 잘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진영에. 우리 당에. 저는 한동훈이 노태우처럼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6.29 선언처럼. 네, 조금 약간 요즘 보면서 그런 구도가 혹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들도 끝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공별이니까. 네, 네. 근데 근본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책임하에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특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특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특검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은 어떠한 긴장된 논란도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특검 얘기가 진정성이 없는 블러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괘씸하다. 이것을 우리 가지고 노는 것이다. 국민을 지금 우롱하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면 저는 박근혜 탄핵 때 친박 비박 간의 그 긴장과 국회 내부의 그 어떤 흐르는 그 공방의 분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이 매우 다르거든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상대로 그 당시 지금 엊그저께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를 보면
박근혜 때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전혀 그때하고 그때 비박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뭐 대비라도 하지.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노태우처럼 이용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어떤 뒤에서 흑막 뒤에서 어떤 그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심으로 보이긴 하지만 언젠가 어떻게 상황을 돌변하는 건 진심으로도 안 보여요. 제가 그렇습니까? 볼 때. 네. 아,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던진 거잖아요. 한동훈 그게 진심이라면 너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데리고 그렇지. 발의를 해라. 최혜명 특검. 그래서 그 법안이 제3자 법안이든 뭐든 간에 그 법안 일단 발의부터 해라. 그리고 그러게. 나서 그 법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기 전에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그 법안 정도는 내는 게 예의죠, 국민들 앞에. 알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건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한다. 이재명 대표는 더 큰일 하시라.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대표님이 이제 평소에도 보면 이분의 관심사는 이제 그 당 대표보다도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제 이 모양인데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죠. 대통령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돼서 성공하는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성공하는 집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권뿐만이 아니라 집권에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정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당대표가 되어서 이 당 지도부를 이끌면서 이 민주당을 집권할 수 있는 당의 체질로 만들면서 이것이 그냥 집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해서 성공할 수 있는 당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거의 사실상 그냥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식물 정권이죠. 사실 그렇죠. 지금 거의 좀비 정권 상태죠. 우리를 물어뜯으면서 그죠? 좀비 정권 상태인데 이 좀비 정권과 맞서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종결되었을 때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 여기에 이제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고민을 제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이제 저도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들을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 담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 프로야구 선수가 있다고 쳐봐요. 한 선수는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어요. 경기력은 계속 떨어졌어. 지금은 출전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한 선수는 계속해서 몸도 벌크업하고 밤새워 타격 연습하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는 그런 느낌. 실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고난 천재성도 있는데 굉장히 노력파인 거죠. 실제로 그 보좌해본 비서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한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걸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그거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쪽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고 출마한다고 거짓 허위소통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들한테 문답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출마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당이 나서는 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당이 이제 집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 집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이재명 대표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어떤 그 지도부가 전략, 전술 이런 면에서도 매우 능해서 그래서 대표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하고 맞붙을 때 그냥 막 세게 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요. 매우 능수능란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상대를 잘 알면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너져 갈 때 국민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뭔가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이 어떤 힘찬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척박해요. 첫째는 일단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는데 이 어떤 뭐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됐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상황도 이 대표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때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 야당이라고 해서 우린 준비가 안 됐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민주당은 평소에 그냥 막 뭐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만 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 네. 날카로우세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보니까 고민 많이 했네. 그리고 저 대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저 최고위원들도 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네.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윤석열 정권이 형편이 없어서 정말 미워 죽겠지만 이게 빨리 무너지고 이걸 빨리 어떻게 치워버리고 뭘 하려면 그런 것도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권 준비도 같이 돼야 된다. 같이 돼야 안심하고 국민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같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보수층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 윤석열과 이 한동훈은 아주 이 보수층하고도 거의 괴리돼 가지고 자기들 겉돌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거의 와해돼서 엉망진창으로 분열되어 갈 때요. 그럴 때 이게 남일 같아도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 그 사람들하고 막 여기저기서 다 싸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그때 되면 민주당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지도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의 주류는 나다라고 선포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대통령 여행 가 있을 때. 술 먹을 때 우리가 이거 가져올 거야라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표님과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이게 뭐 나라가 막 흔들리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저희한테 정권을 맡기는 거지. 오케이. 야 훌륭하시네요. 합격. 됐습니까? 네. 아니 자기 비전이라는 게 이런 거 저쪽에서는 깔 게 없으니까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들이 친명팔이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역대급 당대표를 사실 팔면 좀 어때요?
그 대표 지키는 게 우리가 정권 찾아오는 길이고 그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치명파리도 뭐 이렇게 막 유치하게 파리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렇게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님이 제안해서 왔고 가깝다는 거 다 알잖아요. 또 이번에 출마할 때도 다 상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파리라는 게 뭐 제가 막 이재명 대표님하고 막 사진 찍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추앙하는 표현을 막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 어떤 수권 능력을 배양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무슨 팔인가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왜 합격이라 그랬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가 잘 부장돼 있어 갖고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 좀 달리 한번 가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전시의 전사라고 네. 지금 전시예요. 네. 대통령 부인이 지금 증인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국회 청문회에 증인 채택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굴러갈까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걸로 위험해 끝날까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증인 채택이 되는데 나오겠어요? 저는 글쎄요. 아니 나올 걸 기대하고 채택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오면 저쪽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사실. 그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할 때 국민의힘이 없으니까 완전 탈탈탈 털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네. 안 나와도 김건희 씨 관련한 다 나오죠. 네. 도이치모터스 네. 권오수 같은 사람도 불렀습니다. 지금. 네. 뭐 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안 나오는 행위는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범죄성만 더 공고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것저것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나오던 자료들이 이제 연계가 되면서 쭉 이제 이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쭉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걸 쭉 듣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예전에 이제 원구성하기 전에 이현주 의원은 법사위원장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네. 결국 법사위로 안 가고 네. 다른 상임위로 갔단 말이에요. 네. 산자위로 갔죠. 산자위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위원장이 국민의 힘이죠. 힘이죠. 그래서 안 법사위 열려가지고 요즘에 그 관심 집중되는 거 부럽지 않으세요? 뭐 그렇긴 한데 뭐 모든 사람이 또 그걸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저는 또 최고위원 이제 도전하니까 또 최고위원 돼서 역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 기억에 네. 국회가 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부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네. 저쪽에는 그게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 그럼 말이 돼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효능감을 보는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호출 당할 만한 일을 안 그렇지. 하면 되지. 의혹이 이만큼 커져 있어. 그러니까요. 심지어 요즘에 단독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지금 왜 소환을 안 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왜 모든 일이 기승전 김건희예요? 처음에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에 김건희가 거론될 때 너무 경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 이렇게 설마 이랬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설마 그랬거든요. 아니, 거기서 왜 김건희가 나오겠어 이랬는데 진짜 나오는데. 그걸 이름하여 한자 용어로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권한 없는 자가 모든 네. 권력을 나로 수렴하는 거. 제가 제 오늘 제 언중유골 제가 당원들하고 하는 유튜브 새로 한 게 언중유골인데요. 이것도 구독해서 가끔 들어와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종호 씨 이미 너가 다 아니까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이종호 씨, 이정호인가 이종호인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 씨.
이분이 보면 이 그 녹취에 이렇게 쭉 보면 이분이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3스타 그 별 3개 별 3개를 달 거다. 그죠? 임성근 사단장이 그래서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별 4개로 별 4개 그 내년이 되면 그 해병대에 별 4개짜리가 그 자리가 생긴다. 그죠? 신설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이건 엄청난 정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은 국방부 장관 정도 돼야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해병대에 별 4개 자리를 만든다. 뭐 이런 거. 그걸 내년에 발표한다. 뭐 이런 거는 국방부 장관이나 적어도 안보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국방비서관 정도 돼야 아는 정보인데 이것을 그 일개 민간인 그것도 주가 조작의 2차 주포가 이렇게 훤히 알고 그것을 막 떠들잖아요. 그 녹취에서. 김건희와의 공범. 네. 주가조작 공범. 네. 그러면 이 사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농단은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게 특검일 수도 있고 네. 국정감사나 조사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다가 아니겠다.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러고 보면 그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면 뭐가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산자위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대왕거래 사건에서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석유? 네, 그때도 보면 1월 달에 그 시추를 결정을 석유공사가 했는데 6월 달 돼서 갑자기 이미 결정한 걸 대통령이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발표를 대통령이 갑자기 확 크게 발표를 하니까 그때 온 이 석유 관련된 주가가 확 튄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고 그것도 이상한 연관이 거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왜 없고. 대통령이 이미 다 결정된 걸 또 발표를 하냐.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 팔아요 또. 네. 그리고 나서 왜 요새 또 조용하지? 이건 왜 모든 일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참 그런데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뭐 골프 약속 막 하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 3부 체크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3부 체크하고 그걸 물론 의심이지만 3부 토건 체크하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과 김건희가 만났고 네.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가 엄청나게 확 뛰었고. 올랐잖아요. 야 이렇게 보면은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의심이에요, 그냥. 하지만 다 조사해봐야죠. 응?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알아보자고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한 건데 네. 어쩌면 네. 그걸로 인해서 김건희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는 온갖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요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잠깐 계셨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건희 문자 파동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냥 헛웃음 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웃기는 건 독인 객인이죠. 둘 다. 그죠? 그리고 이런 문자 가지고 난리치는 뭐 양쪽 다 웃기는 건데요. 대통령이 막 개입하더니 이제 여사가 개입하고 그러나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이런 문자를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도 이상하고 가만히 그러면 이거를 받고 나서 씹었다고 그래도 이상한 거고 어쨌든 다 이상해요. 그러면 저는 그리고 이 여사는 왜 한동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안 보내고? 자기 남편이 대통령인데 아니 자기가 사과하고 싶으면 대통령한테 여보 내가 사과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비서실한테 우리 여사가
사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데 검토 한번 해봐 이러면 그러면 비서실에서 검토를 해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당에다가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당에서 한번 정치적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진짜 사과하고 싶었다면. 네. 그런데 왜 한동훈한테 직접 문자를 그렇게 길게 여러 번 보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데 왜 그것을 씹었다는 것도 이상하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답을 하든 안 하든 그 어떤 조치는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답을 안 하더라도, 그죠?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그것을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맞죠?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네. 거지. 그 사람한테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해놓는 게 맞죠. 당대표로서. 이현주 의원은 내가 무슨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텔레그램으로 답을 안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하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서 뭘 받았을 때 저 사람의 어떤 뭐가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그냥 피드백을 하면 좀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하더라도 그 뭐 다른 제3자라든가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하죠. 저게 무슨 뜻이야? 네, 네. 그죠? 네. 이런 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신고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10년 넘게 계셨는데 이런 경우를 일단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보기엔 하향 평준화도 너무 심하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이제 집권 2년 했습니다. 대통령 된 지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당대표라는 사람들을 뽑는데 지금 문자를 씹었네 말았네 댓글팀을 운영했네 아니 안 했네 사퇴를 했네 안 했네 나 이런 논란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이미 말이죠.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3개월 전에요. 대대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저 당은요. 국민들한테 거의 200석 넘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의 심판을 받고 쓰러져가는 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꼬락서니가 저런 거예요. 그러면 저 간 거죠. 그러니까 간 거죠. 그 상대적으로 그런데 민주당에는 강구한 이재명 리더십과 최고위원들 누구를 뽑아야 돼 행복한 비명 지르고 있는 확실히 다른 집안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제 아. 우리 그래서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런 저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저쪽이 무슨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인 척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뭐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진 아들들 보내놨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는 엉터리 얘기를 막 하고 대통령이 완전히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걸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거의 선악의 대결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이. 그러네요. 있을 수 없는 이게 웬만한 사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박정훈 대령과 이쪽에 이 어떤 주가 조작의 주포와 연계된 이 임성근 사단장과 이 어떤 정말 눈살 찌푸려지는 이 장면은 정말 이것은 사악한 어떤 무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네.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뭐 기득권도 아니고 거의 사악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카르텔로 연결이 네. 돼갖고 그냥 서민의 보통의 아들은 죽어도 돼. 그걸 수사했던 네. 그래가지고 어떤 강직한 그 대령이 이것을 수사를 해서 이걸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걸 누명을 씌웠어. 무슨 제가 그래서 뭐 졸렬한 그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나오는 졸렬한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 그러면 정작 이들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보수를 스스로 또 괴멸시킨 그 검찰의 칼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그
건강한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마저도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맞죠, 생각도 맞죠. 하는 거죠. 그 역할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저것들 봐라. 네. 정말 정권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남긴 명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보죠. 정치가 검찰에 농락당하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 파괴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와, 쎄. 헤드라인 만드는 학원 다니시는 분. 너무 공감해 갖고요. 억지 주장이 아니라 진짜. 정치가 검찰에 농락당하고 있다. 저거 본인 워딩으로 좀 풀어주세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가 검찰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키는 그런 과정을 막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야당을 또 막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양쪽을 막 대립시키면서 진영을 막 대결시키면서 그런데 증오를 막 키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증오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네? 이런 거죠. 맞지.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보수층에다가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봐봐. 당신들의 적은 우리가 아니고 검찰이야. 그렇죠. 나중에 언젠간 당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네. 결국 대한민국 진짜 보수를 괴멸시키고 자기들이 보수 참칭하면서 네. 국민들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예.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지만 정작 괴멸시킨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정말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올려 세워놓고는 이상한 놀이에 빠져 있는 당신들 자신이잖아.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올려 세워놓고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럼 한동훈은 뭐냐. 한동훈이 진중권하고 뭐 김경률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뭐냐 그것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거냐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걸 이제 친목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수적 가치냐. 김경률이가 한동훈이가 쌈바 수사할 때 김경률이가 도왔습니다. 그 후로 뭐 아삼육 됐고 뭐 이런 거죠. 조국 장관 한동훈이가 수사할 때 진중권이가 여론전 해줬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놓고 그러면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갖다가 누명을 씌우는 게 보수의 가치란 말이냐. 맞죠, 맞습니다. 예. 자, 야,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수다 떨듯이 하다 보니까 방송이었어요 지금. 아 예. 아니,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실력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로서만 유능한 게 아니라 헤드라인 제조기가 아니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로 영입된 사람인데 사실 정치적 아젠다로만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반도체 특별법 더군다나 지역구가 그쪽 아니에요. 윤석열이 용인만큼은 어떻게 이겨보려고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공약 걸었지만 네 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옵니다. 거기에 좌장이시잖아요. 네. 용인 전체 지역구에. 반도체 특별법은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저게 네. 뭡니까? 네. 이게 그 반도체가 앞으로요. 그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전략 산업이잖아요. AI가 앞으로 이제 또 이 AI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삼성이 조금 더 분발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뭐 독점이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못 따라옵니다. 다른 나라가 당분간은. 그런데 이 반도체가 AI 이 시대에서는요 아주 독보적이에요.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이게 지금 얼만큼 정말 소요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당분간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과거에 우리 뭐 국민의힘이 70년대, 80년대 그 중화학공업 시대, 박정희 시대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사실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또 IT 시대 해가지고 김대중 시대 해가지고 우리가 또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다시 그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거를 팍팍 밀어서 또 한 번 우리가 그 어떤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파이를 확 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 시대 이런 것도 파이를 좀 키워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크게 도약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를 지원하려면 여기 이제 전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근데 전력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친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안 해왔고요. 그렇죠. 네, 또 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전이 지금 굉장히 그 부채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전공대를 나주에다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여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어쨌든 뭐 중앙 집권제고 이제 독재도 하다 보니까 어디 투자한다 이러면 확 투자를 했는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저 단점이 뭐냐면 투자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아른 예산 네. 깎아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무슨 이 석유 이런데 너무 이거 근데 한다 해놓고 또 그것도 안 하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집중을 좀 해서 제대로 되는 전략 산업에다가 투자를 좀 대폭해야 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기 전력 이런 데다가 연구 개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대폭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데다가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걸 저는 여기서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민주당이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좀 뭐 국민의힘이 열심히 한다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은 민주당도 그동안에 이런 산업들도 간간히 열심히 해왔는데 저는 이제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좀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집권한다 이러면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민주당 걸로 갖고 가자. 유능한 진보.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도약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 거다. 그래서 이 산업의 지지 기반은 민주당 지지 기반이 된다. 이렇게 해보자. 야, 네. 이런 얘기만 해도 한 2시간 하겠는데요. 네. 재미있는데 네. 방송 시간이 끝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저는 네. 이제 이혼주의 새로운 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예선 통과만 하시면. 네. 예선 카메라 통과 보시면서 시켜주세요. 대부분 당원들이에요. 네.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네. 이제 읍소하시고요. 방송 마칠게요. 네. 자,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또 아주 열렬히 지지해 주셔서 제가 용인에서 또 이번에 3선한 데 성공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전진하는 민주당 또 전진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여러분 우리 큰 꿈을 함께 이루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자, 댓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천재 하루강지님, 자, 부울경 TK가 깨어나야 국힘 의원이 변합니다. 지나가는 개도 공천은 당선이라. 아브라함님, 이은주, 강선우 두 의원님 전투력 멋지십니다. 응원할게요. 자, 정선교님, 100만 구독 축하. 김병주, 이은주 두 분을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친일 민족 반역자 척결. N 남북연합님, 한때는 미웠던 연주 누나, 당신에게 표를 던질 테니 확실하게 앞장서 주세요. 제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즐거웠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